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이제 동서양 사상가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직업윤리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프린트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제 1번부터 8번까지, 주제 8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인데,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제 4, 5, 6 4, 5, 6이죠. 4, 5, 6 주제 4, 5, 6은 제외된다. 그래서 4, 5, 6을 제외하고 1번부터 8번까지 주제 8번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 페이지 수로는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제 4, 5, 6에 해당되는 그런 페이지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고요. 덧붙여서 여러분 그 9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도 반영을 조금,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문제 수는 한 25문제 정도 출제를 할 거고,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수능형으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해서, 동양의 직업관을 이야기해 볼 건데, 이 동양이라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동양은 불교나 도가 사상은 나오지 않고요, 유교만 나옵니다. 유교. 그래서 유교에서도 공자, 맹자, 순자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볼 건데요. 우선 이제 공자부터 보면은, 이 공자에게 있어서 직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명사상이 있겠다. 정명사상. 이런 한자 정도는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사상을 내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걸맞는 역할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위나 직책에 걸맞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앞에도 뒤에도 다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해석은 완전 다르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군신부자는 주어가 되겠고요, 앞에 나와 있는 군신부자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신하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군군이 되겠죠. 임금이 임금다워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이 자신의 지위나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자의 어떤 도덕성 또는 인격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통치자다우려면 통치자가 그만큼의 어떤 도덕성과 인격을 강조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동양 사상의 유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웠었기 때문에, 유교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덕치와 예치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덕과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덕과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자 역시도 그만큼의 도덕성과 인격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통치자가 먼저 인격을 수양한 뒤에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기치인 또는 뭐 수기안인 또는 수기안백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다 같은 거죠. 자기를 먼저 닦은 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려라 또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자 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통치자의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직책도 다르고요. 따라서 이 사회적 분업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상이 유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분업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통치자는 통치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신하는 신하대로 또는 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 분업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유교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맹자를 보겠습니다. 맹자. 이 맹자는 여러분 성선설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성선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도 또 보면은 이 사람은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통치자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정치. 그래서 이 왕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도라는 말이 이제 핵심어가 되겠고요. 맹자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맹자의 정치 사상은 왕도 정치 사상이다. 이 왕의 길을 말하는 건데 통치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왕의 길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왕도 정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통치의 시작, 그 다음에 통치의 완성 이 두 가지로 크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데요. 통치 시작은 어떻게 하고 통치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경제의 시작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통치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통치의 완성은 뭐냐면 백성의 도덕적 교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통치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맹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일정하다라는 뜻의 항자와 생산할 때의 산자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일정한 생산, 그래서 일정한 생업을 말하는 것이고, 생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생계 유지 수단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심은 뭐냐면 이건 일정한 마음이겠죠. 일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맹자가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성선설을 주장하죠. 성선설이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어떤 도덕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마음 또는 본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우리가 착한 마음 또 도덕적인 마음,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생계 유지 수단을 먼저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되어야, 생계 유지가 되어야 자신이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맹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산, 항심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백성이죠,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뭐 통치자나 선비 계급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잘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역할을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성, 혁명론 또 역성, 혁명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성, 혁명은 뭐냐? 이것은 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성씨가 배씨인데 우리가 조선왕조를 이야기해 보면 조선왕조의 왕조들의 어떤 성씨는 뭡니까? 이씨잖아요, 이씨. 그 이씨라고 하는 성을 갈아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역성혁명은 그래서 뭐냐면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성혁명론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을 함부로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역시도 왕조라고 하는 것이 그 직계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 계승했잖아요.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이제 이 성씨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왔는데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맹자다. 그래서 역성 혁명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에도 보면 알겠지만 유교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자 역시도 사회적 분업을 통한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를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느냐? 천하를 다스릴 수 없죠. 통치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 시간 동안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인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이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은 뭐 일종의 통치자나 뭐 또 선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뭐 어떤 신하들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소인은 여기서는 백성 또는 뭐 생산 노동에 소인은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인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 분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맹자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심자가 있고 노심자, 노력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힘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마음을 쓰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힘을 쓰는 얘기는 이것은 육체 노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요 마음을 쓰겠다는 사람은 어떤 정신노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이 이루어져 있다. 정신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신하들이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노심자가 될 것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뭐 상업이나 공업이든 또 농업, 산업공상 중에 농공상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을 노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 통치는 노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노동이 어떤 그 분업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심자, 노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역시 맹자 역시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를 보면은 세 번째 순자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인데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어떻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동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 사회적 분업과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순자에게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라고 하는 것을 이 순자가 이야기하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의 기능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자가 이야기하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예를 통해서. 이게 대표적인 순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외면적 사회 규범이 바로 예다라고 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욕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충족시켜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되는 욕구를 이 예를 통해서 충족시켜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회적 재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화라고 하는 것이 희소한 건데 이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이 욕구를 절제시키는 역할도 이 예가 한다. 그래서 이 순자에게 예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순자에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 분배 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회적 기본 재화를 분배하는 원리 또는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 운영 원리나 또는 사회 시스템 사회 운영 시스템 또는 체계 일정 부분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에 뭐와 비슷하냐면 법과 유사한 것이 순자에게는 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분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분별의 기능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특징이다. 예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기능을 이 예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예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를 운영할 수 있고 사회적 재화를 분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덕과 능력에 따라 이 사회적 지위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순자가 강조를 했다는 거죠.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해라라는 것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면 또 덕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다소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떤 공직에 고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직된 사회인데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순자라는 사람이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기존의 어떤 지위 체계라든지 또는 뭐 신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신분 질서는 가지고 있대. 그 신분 질서 속에서 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뭐 공직자로서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아예 뭐 갈아엎자. 그러니까 만민평등 사상이다. 뭐 이런 것까지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보면은 순자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통한 사회적 분업 및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예의 기능 또는 예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치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공직, 재화를 공평무사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자, 맹자, 순자의 유교적인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서양이죠. 플라톤이 나오는데
플라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한 이런 입장이 있었죠. 플라톤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플라톤도 역시도 사회적 분업 시스템,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이건 어디서 나왔었죠? 이것도 이제 유교에서 나왔었죠. 유교의 이런 입장과 플라톤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 놓고요. 그럼 이 사회적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 사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상 사회, 이상적인 사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플라톤에게 이상적인 사회는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의 덕이 실현된 사회가 플라톤에게는 이상 사회인데, 또는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 정의로운 사회에 소속되는 계층이 있다라고 봅니다. 계층이. 그 계층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층은 통치자 계층이 있고요. 통치자 계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위자 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자 계층이 있어요. 이 통치자는 말 그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지배 계층이겠죠. 그 다음에 방위자는 뭐냐면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군인 계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어떤 백성 또는 우리 같은 사회라 말하면은 어떤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이 세 가지 계급이 있는데 세 가지 계급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계급들이 모두 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충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급들이 각 계층에 알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어떻게 돼? 정의로운 사회나 또는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치자가 자신이 알맞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덕이 생겨난다고 얘기하는데, 통치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혜의 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통치자가 지녀야 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덕이고, 방위자, 군인 계급들이 지녀야 될 덕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군인들이 또는 방위자 계급들이 자신의 알맞은 역할을 충실하게 되면은 용기의 덕이 생긴다. 또 생산자는 절제의 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절제의 덕.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 방위자에게도 이 절제라고 하는 덕이 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계급에 모두 다 필요한 그런 덕인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절제는 이 세 가지 계급의 공통적인 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들이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혜, 용기, 절제 이런 덕들을 모두 다 갖추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또는 정의로운 국가가 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라톤 이야기하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네 가지를 플라톤의 사주덕 이렇게 불러요. 네 가지 주된 덕이다라고 그래서 네 가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런데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는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덕들이 다 실현됐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 정의의 덕이 실현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 사회인데, 자,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각 계층은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덧붙여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플라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생산 노동에 열중하면 되는데 방위자가 하는 일이나 통치자 하는 일에 뭐 왈가왈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정의의 덕이 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덧붙여서 또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상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수호자 계급 여기서 수호자 계급은 뭐냐면 이 통치자와 방위자를 합쳐서 통치자, 방위자 계급을 합쳐서 우리가 수호자 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호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또 급진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이게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통치자, 방위자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 방위자가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다? 그 사회가 부패하기 마련이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래서 통치자 계급이나 방위자 계급은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급은 생산자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또 플라톤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산자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통치자, 방위자 계급, 즉 다시 말해서 수호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뱅과 그 다음에 베버,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제가 수업 하는 내용 중에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면 되겠고, 제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은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지만 시간은 조금 더 길게 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한 뭐 30분에서 한 50분 사이 내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